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세 분야라고 말입니다. 자영업자라는 고리와 고령자라는 고리, 그리고 여기에 지역경제라는 고리가 있다. 이 약한 고리가 가계부채의 어떤 짐이 결국 이 약한 고리를 칠 거다. 그런 예상을 제가 계속 했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심각해요. 자영업자는 현장 경기의 끝단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고령자는요,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비를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자체가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말입니다. 이들 자영업자, 고령자, 지역경제, 이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벌게 되면 결국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이자도 못 내게 되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일단 자영업자나 고령자나 지역경제, 이들이 돈을 어디서 빌렸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들이 돈을 빌린 곳은요, 1금융권도 많겠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대부업은 지금 어려운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2금융권도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2%대까지 간다 이러면요, 금융위기가 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봐요. 생산이나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지금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도 기업도 다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만큼 연체율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이 자영업자나 고령자나 지역경제 외에 요즘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요, 중소기업, 대기업도 지금 어렵다고 해요. 세계 경제가 지금 이 정도로 어려워지잖아요.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게 세계 경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세계 경제의 어떤 그 코로나 공포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우리 대기업의 수출길도 그만큼 막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출길이 막히면 막히는 만큼요,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어요. BOA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도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요, 3.1%에서 2.8%로 낮췄어요. 예. 그리고 무디스 있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죠. 이 무디스에서는요,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을 40%까지 높였습니다. 40%까지. 그야말로 코로나19 자체가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그죠? 그만큼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이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신용평가 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그렇게 실제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1%로 2.3에서 2.1%로 낮췄거든요. 근데 JP모건은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도 2.2까지 내렸고요. 무디스는 1.9, 예, ING그룹은 1.7. 근데요. S&P라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는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여기는요. 2.1에서 1.6으로까지 내렸어요. 1.6.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요. 봐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고령자는 고령자대로,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그리고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또 수출의 어떤 하락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 고령자, 여기에 지역경제라고 했는데 이제 중소기업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소기업은 아마 지금대로 가면 이자도 못 갚는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빚이 이제 한방 때릴 때쯤 됐거든요. 가계빚이요. 우리 엄청납니다. 보세요.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1600조 1322억 원입니다. 가계빚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요. 명목 국민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죠. GDP 비중의 83.3%예요. 83.4%. GDP가 한 지금 1800조 좀 넘죠. 그죠? 1800조. 그런데 이게 국제결제은행의 위험수위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80%입니다. 근데 80%보다가 지금 83.3%가 됐으니까 가계빚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가계빚이. 근데 이 가계빚 말입니다. 가계빚을 자영업자도 다 가지고 있고요. 고령자도 다 가지고 있고요. 지역경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선에서. 여러분들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올바른 정책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지 경제는 거기에 심리가 좋아져서요. 변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지금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그야말로 엉망이었잖아요. 실패한 경제정책만 대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완전히 혁파해야 됩니다. 혁파. 그래야지만 우리 경제가 그나마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3대 경제정책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지금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 민생경제 대책이라고 해서 내놨잖아요. 몇 가지요. 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해준다. 개소세, 자동차 개별 소비세 70%까지 인하해준다.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가장 약한 고리라고 이야기하는 자영업자나 고령자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약한 고리에 뭔가 힘을 불어넣어줘야지요. 고령자도 마찬가지,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지금 다른 곳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추격 만들어지죠.
추경이 뭐 메르스 때보다 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6조 플러스 알파도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10조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추경이 말입니다. 추경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잘못 쓰여지잖아요. 예, 저는 우리 경제 더 나빠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내지는 선심성 예산 또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원래 예산이 512조 3천억 원이잖아요. 512조 3천억 원이면 거기에 이게 잘못돼서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들 많죠.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예산, 특히 일자리 예산 말입니다. 차라리 이 일자리 예산 빨리 끌어와서 지금 조기에 푸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예산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촘촘히 뜯어보는 겁니다. 촘촘히 뜯어보면 512조 3천억 안에는요. 지금 풀 수 있는 예산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빨리 땡겨서다가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추경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추경을요. 10조가 됐든 6조가 됐든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써져야 할 곳이 있어요. 1차적으로 어디에? 방역에 써야지 합니다. 마스크 만들어내고 병실 공급 확대하고 예, 손 세정대 만들어낼 수 있는 특히 말입니다. 지금 병실이요. 빨리 공급해야 됩니다. 빨리. 이대로 되면요. 입원 대기하다가 죽어나가요. 벌써 2명이나 죽어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 건설 경쟁력 세계 1등입니다. 세계 1등입니다. 지금 빨리 뚝딱뚝딱 하면 임시병실을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임시병실이라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격리해서 예, 방역에 최선 이런 데다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돈을 쓰라는 겁니다. 임시병실을 짓는 데 쓰면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그죠? 경제에 도움이 되죠.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예, 그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곳 여기다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 진작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 정부는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나와야지 소비를 하는데 소비 진작 50만 원짜리 쿠폰 주면 뭐 하겠습니다. 가구당 50만 원짜리 쿠폰 준다는 쿠폰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추경이 된다면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12조 3천억 원이라는 초슈퍼 예산 이 중에 일부를 빨리 가져와서 임시병실을 짓고요. 예, 인력들을 거기다 투입하는 곳에 의사들, 간호사들 지금 민간의병처럼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대구 경북으로. 이들에 대한 비용 쓰고요. 여기에 필요한 제품들 공급하는데 바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방역이 1번. 방역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비 진작입니다. 방역이 안 됐는데 아무리 소비 진작책 내세워 보세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 추경이 됐든 지금 예산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이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이 소비라는 것. 그 다음은 수출이겠죠. 그죠? 그 다음은 수출이겠죠. 지금 수출은요. 그 다음으로 지금 치부할 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가 그래도 인적 교류는 인적 유통은 막지만 물적 유통은 지금 안 막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예. 그러면 수출 쪽에는 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는 자영업자예요. 예. 그리고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예요. 이제 중소기업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하고 지금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들은 전부 다 방역에 우선으로 하라.
방역에. 그리고 이 약한 고리들을 어떻게 하면 안 부서지게 만들 건가 여기에 집중하라. 그 다음이 소비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